자,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가르치게 되는 이기찬이라고 합니다. 좀 박수 안 쳐도 돼요. 자, 간단히 쌤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좀 하려고 그래요. 거기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공부 방법. 두 번째는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공부 내용을 얼만큼 줄일 것인가? 그래서 공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쌤들하고 래퍼를 형성해야 되니까 래퍼 알죠? 좋은 분위기 형성해야 되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 아주 꼴통이었어요. 거의 공부도 거의 뒤에서 1, 2등을 다퉜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위에 형님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육사 가셨는데 굉장히 잘하셨는데 거기에 치여가지고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딱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형님이 저에게 맨날 저는 몸이 아시다시피 되게 벌크업하죠. 그래서 맨날 맞고 다니는 타입이라 제가 이제 맞고 그러다 보니까 담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훈련을 시키신 분이냐면 딱 세워놓고 돌로 던졌어요. 눈 감지 말라고. 그런 분인데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회 과목이었는데 목차를 1장, 2장, 3장 이렇게 다 있잖아요. 목차를 다 뜯으래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래요, 저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책을 읽을 때마다 네가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래요. 이렇게 어느 부분을 읽는지 또 뭘 하는지. 제가 형이 그렇게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사회 과목 물론 좋아하긴 했는데 정말 처음으로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시험 보는데 여기에 뭐 있었지, 여기에 뭐 있었지 잘 모르더라도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구분하는 문제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거의 문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에 관심을 갖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그때부터 좀 잘했죠. 잘했고 뭐 행시도 합격하고. 그래서 아마 이 지금 행정학 안정이 탐하고 계시는 신용환 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보다 한 10년 정도 더 선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래서 왜 이게 좋을까? 그러니까 공부는 주소가 있어야 돼요. 주소가. 쌤, 제가 이 소포를 보낼 때 주한 누구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주한 이 인천시 뭐 주한 구입니까? 아니죠. 무슨 구죠 여기가? 알겠습니다.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해서 주소가 와야만 되는데 그냥 여기 인천시 누구 절대 안 가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기억은 시험 볼 때 집행부에 우체부에 거기 있는 지시를 끄집어내 가지고 뭐 해야 돼?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체부니까 우체부에 주소를 여기다 둬버리면 첨사 이거 보긴 했는데 어디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정확히 인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되는 거야? 각각 주소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이 문제구나 하고 이쪽으로 가서 풀게 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부를 할 때 맵을 제공해 드리겠어요. 오늘은 첫날이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소가 있게 공부해라. 주소가 있게. 그럼 어떻게 주소가 있게 하느냐? 자, 저는 행정학은 주소를 매핑을 해서 나누어 드릴 거예요. 따로. 그러면 그걸 앞에다 붙여놓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행정학을 몇 년 배워놓고 우리 스님들은 행정학이 처음이겠지만 행정학관 다 있는 애들도 행정학이 뭐냐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행정학은 최소한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개론 있고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인사가 있고 그다음 재정이 있고 그렇죠? 뭐 지방자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있는지 전체 개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분명히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소가 있는 공부를 해라. 주소가 있는 공부.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건 앞으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주소가 있는 공부로 얼마나 잘 습득되는지 이걸 이 행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외우는 방법. 어차피 시험 외우는 거예요. 시험 공부할 때 가장 바보가 뭐냐면 박사 공부하는 거예요. 나 이거 다 알아야지. 그렇죠? 그럼 오래 걸리죠. 가장 효녀가 뭡니까? 가장 시험에서 효율적인 사람이 뭐냐면 빨리 합격한 사람. 빨리 합격한 사람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킹하는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얼마나 잘 외울 수 있는가 머리에 역시 또 잘 외우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쌤들 청킹하는 거 보면 앞자리만 따서 외워요. 그러면 이 앞자리만 따서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한국사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영어는 좀 그렇지만 국어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다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청킹을 할 때 스토리를 넣는 거예요. 스토리. 다시요. 청킹을 할 때 뭘 넣는다고? 스토리를 넣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그렇죠? 이럴 때면 시장 실패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에 자만 따서 공해자, 불정 뭐 이렇게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물론 첫 외운 건 외워질 수 있지만 쌓이면 훨씬 어렵죠. 그렇죠? 이를테면 그러면 여기다가 시장에서 살고 있는 공자의 외가 그렇죠? 공해자가 있는데 걔가 정이 하도 없으니까 불정이니까 시장에서 실패했다고 하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외워주시면 훨씬 더 시장 실패하면 나중에 시장 실패하면 훨씬 더 뭐한다. 이게 떠오른다. 결국은 우리 쌤 왜 이게 위험하냐면 결국 알다시피 공무원 시험은 무엇과의 싸움이게 돼요? 시간과 싸움. 시간과 싸움입니다. 시간. 행정법이 길어요. 행정법 보면 굉장히 지문이 길죠. 이걸 어떻게 20분 안에
이게 행정법 같은 건 우리가 실제로 선생님들 보면 행정법 같은 건 한 번 다시 볼 수도 없어요. 왜? 시간 없으니까. 그러다가 영어가 갑자기 이번에 지문이 길게 나왔네? 완전히 시간, 영어를 지문 길게 나오면, 독해가 길게 나오면 2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어디서? 그러면, 자, 영어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그래서 국사를 그냥 조금 1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국어도 지문 길게 나오면. 그래서, 자, 작년 2021년 문제가 다음 중 시장 실패가 아닌 것. 그럼 공예자 불정을 외워놨으면 조금 이건 표까지 다 외우게 만들 겁니다. 조금 이따 보면 불정을 외워놨으면 공공재, 그다음 외부성 뭐 이런 거 딱 보면서 앞에 딱딱 읽어보면 1, 2, 3, 4 보면서 아닌 거 얼른 골라내면 가장 빠르겠죠. 그다음 이 뭡니까? 정부 실패는 그렇죠. 뭐다? X사 박권 또는 사액 박권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사액 박권은 뭐 하는 사람? 혹시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그럼 사액 박권 그래서 X 비효율성 그다음 사적 목적 추구 또는 사적 이익 추구 이렇게 딱 외워버리면 금방 막 시장 실패가 아닌 건 분명히 여기서 내겠죠. X와 박권 중에 하나 되겠죠. 그래서 청킹을 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시간 전략이에요. 시간 전략. 시험에서 제일 합격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지금 물어볼게요. 합격한 사람들은 어려운 거 맞춰서 합격했을까요? 아니면 누구나 아는 걸 실수하지 않아서 합격할까요? 공부해본 사람들은 100% 이런 말해요. 실수 안 하는 게 합격 비결이에요. 난 모르는 거 하나 맞춘다. 이건 정말 장수에서 수석을 가는 사람들 빼고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실수 안 하는 방법은 뭐예요?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검토할 시간 안 줘요. 시간. 이렇게 안 하면. 하나하나 시장 실패 맞아. 시장 실패가 그거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두 가지만 권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소가 있게 하자. 이건 제가 자료를 나눠드리고 선생님들 필기하기 좋게 할 때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를 때 선생님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님들 부르긴 좀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들 이렇게 부를 거니까 그냥 편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킹, 특히 청킹을 정말 재밌고 잘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약속. 그래서 제 수업 다 끝나고 다음 몇 년에 보든 아니면 언제 보든 간에 행정학은 거의 95점 이상 하나 이상은 안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약속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이제 이건 뜯어치고 한번 봅시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럼 공부 내용 이건 아까 선택과 집중인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좋을까? 자,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거꾸로 돌아가 보는 게 중요해요. 출제자가 됐어요. 출제자가 돼서 자, 초여름 어느 무더운 날 오래요. 그래서 이를테면 출제자들이 강남역 3번 출구로 모여라. 그렇죠? 그럼 이제 교수님들이 그쪽으로 가죠.
그럼 태우고 동해 뭐 어느 한적한 리조트 같은 데를 통째로 빌려요. 그리고 거기 둘레를 다 감시하죠. 자, 이분들의 책상에는 한번 뭐가 있을지 궁금하죠? 이분들 책상에 있는 게 출제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분들 책상에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는 물론 최신 컴퓨터인데 뭐가 안 될까요? 어떤 게 안 될까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 끊겨 있는 그냥 컴퓨터하고 그 다음 자기가 갖고 가는 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출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논문 봐라 그럽니다. 논문. 행정학 출제한 사람 행정학 논문 봐라 그래요. 제가 제 친구 출제위원으로 몇 번 들어갔는데 이거 안 본대요. 처음 들어갈 때는 자기가 책을 잔뜩 사갖고 갔대요. 근데 출제하는 시간이 일주일도 못 된대요. 3, 4일 안에 출제를 다 해야 되고 문제은행식 뽑고 변형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책도 그래서 한 번 들어간 뒤로는 한 권만 못 본대요. 근데 그 한 권이 어떤 한 권이겠어요? 막 나온 새로운 한 권이겠어요? 이미 많이 검증이 된 한 권이겠어요? 출제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출제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출제 오류. 우리 한 번씩 어디 보면 수능 보면 한 번 출제 잘못하면 난리 나죠. 그분이 출제 오류가 한 사람이 학회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조금 뭐 남들이 뭐라고 안 하더라도 혼자 좀 그러겠죠. 자긍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무원들을 뽑는다, 공직을 뽑는다는 자긍심이 있지만 가장 걸리는 게 출제 오류거든요. 그럼 내 지식 뽐내는 게 여기서 지금 중요하겠어요? 출제 오류 안 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검토위원이 또 들어와요. 검토위원이 또 들어와서 이 문제 되면 이거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답이 두 개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힌트예요. 이 사람들은 모험을 싫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모험을 싫어한다는 것은 옛날에 이미 나왔던 것, 이미 검증받은 것, 그걸 내고 싶겠죠. 그걸 내야 뭐 할 수 있어요? 문제없이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쪽 한번 볼까요? 기출을 줘요. 기출을 주면서 3년치를 먼저 줘요. 최근 3년치. 최근 3년치를 먼저 주고 이 문제와 겹치게 내지 마십시오. 물론 영역을 같은 영역이 시장 실패를 하더라도 뭐 한다? 만약에 조금 뭐 같은 내용을 조금 달리 내는 거야 뭐 괜찮지만 똑같이 내는 건 내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같은 문제 내다 보면 좀 완전히 유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앞에 이 기출문제는 몇 년치를 다 쓸 수 있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있었던 한번 뭐 나와서 자기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거기서 이야기가 논의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만 알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럼 기출
그래서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알게 되면 어떤 시험이든지 80점, 90점은 80점 이상은 보장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85 기출 지문으로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선은 될 수는 있어요. 실수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 책도 약간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걸 넣었지만 제가 필요 없다고 한 건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 조금 뒤에 보면 거의 매 절마다 기출 지문을 넣었어요. 기출 지문. 매 절마다. 그래서 이를테면 19페이지 저 앞에서부터 보면 매 절마다 쌤 6페이지도 기출 지문 있죠. 6페이지 계속 이렇게 형성평가 형태로 보도록 했어요. 기출 지문. 그래서 이거 이 한 것만 보더라도 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일부러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잘 따라오시면 되고 거의 모든 빠짐없이 거기다 넣었고 기출지문이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쌤 만약에 기출지문이 많으면 어떻게 했냐? 그냥 유사하더라도 실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출제했는지를 보려고. 이 지문은 2015년부터 21년도까지 너무 오래된 건 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문제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출 지문이 조금 죄송하게도 115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이 겹치는데 왜 되셨지? 왜 여기다 그대로 실었지? 그러는데 그럼 뭐 때문에 그런다? 이 지문은 중요하니까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나왔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핵심은 어떤 건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넣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어떤 과목이든 제일 중요한 건 기출 지문이라는 거. 출제위원들이 책을 갖고 가더라도 시중에 갖고 있는 문제집은 절대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본서 한 권만 갖고 가는 거. 그렇죠? 한두 권만 갖고 가기 때문에 기출 지문이 중요하다. 그다음 이제 사실은 이건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좀 아닌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방금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생활. 선생님들이 수험 생활이 어떠면 좋겠어요? 수험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수험 생활을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이 고시 공부할 때 먼저 합격한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메바가 되려고. 아메바가. 너무 구식이죠. 아메바가 되라. 아메바 다 알다시피 단세포 식물이죠. 단세포 생물이죠. 오직 하는 일이 단순하죠. 선생님들도 완전히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 없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1년 동안 집에 큰 문제 안 발생합니다. 없다고 친구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럼 그런 친구 굳이 오래 사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딱 1년 목표로 하고 오래 끄면 절대 안 돼. 1년 목표로 하고 1년 안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좀 이해는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 이해할 건 없죠.
수험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공부 방법은 방금 위에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공부 방법은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만들어 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거의 만점을 거의 만점 맞을 수 있으니까 뭐 이거 특히 이제 자기 아메바 같은 생활을 하시면 아마 1년 안에 합격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혹시 이 국가직이라든가 행정학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 작년에 해보셨나요? 올해부터? 네. 그러면 뭐 행정학에 대해서 방금 시장 실패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금방 다 아시던데. 그렇게 자 우리 쌤은 처음 독학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열심히 한번 해서 그럼 행정학은 어느 정도 기초는 다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수업 들어가서 일단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일단 좀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돼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요. 기본이 됐다 그러니까. 자, 제가 행정을 좀 시작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쌤들 살인의 추억 봤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일단 내가 뭘 공부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살인의 추억 봤죠? 안 보셨나요? 이 영화?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자 살인이 일어난 마을입니다. 여기 그 비싼 부근의 마을이라고 합시다. 살인이 일어난 마을이라고 하면 끔찍하니까. 저기 A, B, C, D가 살고 있어요. A, B, C, D가 살고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우리 마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조금 기초가 있지만 아주 기초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반이니까. 여기에다 가로등을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A, B, C는 찬성을 했어. 찬성. 좋다. 가로등 세우면 이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겠다 하고 찬성을 했어요. 근데 D는 자기는 어두운 것이 좋대요. 찬성을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이 각주를 했습니다. 내서 가로등을 세웠어요. 그러면 돈 낸 사람만 이용하고 D는 뭐 해야 돼요? 배제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배제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배제하는 방법. 알바를 써요. 알바를 써서 D가 여기서 내리면 야, 불 꺼. 여기 오면 켜. 그럼 되겠죠? 뭐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알바비가 이거 세운 것보다 훨씬 더 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용하니까 너무 좋아. 가로등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도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밤 좋아요. 나 어두운 거 좋아요. 이 사람도 뭘 안 거야? 소위 말하면 무임승차를 안 거죠. 내면 이용하면 되잖아. 굳이 자기가 돈 내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 마을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이 소식을 들은 옆에 마을 같은 경우는 아예 가로등을 세우려고도 안 하겠죠. 그러면 좋은 사회, 방금 이렇게 의해서 범죄가 좀 예방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가로등 세우기 위해서 돈을 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국가가 잘 생각해보세요. 국가라는 것이 이제 이 서양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됩니다. 국가. 그럼 국가가 그럼 누가 맡아야 돼서 이걸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등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누가 세워야 된다? 국가가 세워야 된다. 소위 우리 쌤 지금 이야기한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공공재 아시죠? 비폐쇄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 그리고 이런 것들이 때문에 물론 공공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옛날부터 이제 흐름으로 본다면 이건 사적 영역에 맡겨두면 안 되겠네요. 어떤 영역입니까? 공적 영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국가다. 그럼 국가의 영역이 공적인 영역이고, 자, 그냥 배제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딘 용인 에버랜드 갈 때 돈 안 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런 부분은 사적 영역이고 그러니까 개인에게 시장에 보통 개인이나 시장에 맡겨도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공적 영역이 들었고 이게 이제 국가가 나오게 된다. 그럼 국가가 하는 일이 이제 서서히 무슨 일인지 알죠? 지금들이 공무원이 됐어. 신발 만들까요? 신발은 누가 만들어도 돼? 개인이, 기업이, 시장이 만들어도 되죠. 근데 가로등 관리 누가 해야 돼? 가로등 세우고 관리하는 거 누가 해야 돼? 나라 누가 지켜야 돼? 국가. 그렇죠? 이제 서서히 쌤들이 뭘 할 수 있어? 아, 그래서 국가가 나왔구나. 그렇죠? 그럼 국가가 하는 일이 뭐가 되겠어요? 국가가 하는 일이 소위 행정이 되죠. 쉽게 해서 자, 한번 봅시다. 이 흐름부터만 일단 봐봐요. 이때 하는 게 자, 오늘 처음이니까 흐름 잡아주고 쭉 나갈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은 보다 공적 영역에 해당되는 건 국가고 하고 민간에 해당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이 해도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적인 것들을 시켜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잘 제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행정이라고 그러고. 여기 잘만 들어주십시오.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쓰고 돈을 초기 투자를 하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만들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경영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국가가 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 봅시다. 여기까지는 대강 이해는 됐어요. 기초가 있으니까 다 이해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드는 국가가 하는데 여기는 국가가 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는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가 있죠. 정치. 그다음 행정이 있네요. 정치 행정. 이게 왜 나누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론적인 것까지 합쳐서 여기 쭉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을 설명하려고.
자,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정책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치라고 그러면 정치가가 하는 일이 정치겠죠. 정치가가 누굽니까? 국회의원. 그렇죠? 행정가가 선생님들 같은 관료. 그러면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치가가 뭐뭐 해라고 결정을 하면 이걸 소위 나중에 보면 정책론에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다? 국회의원들, 그다음 그걸 실제로 뭐 하는 거? 실행하는 거에 관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정책을 결정한다. 선생님 어떤 정책을 하나 이야기했고, 뭐 새만금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뭐 고교 학점제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고교 학점제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보통 국회가 정하고 그걸 실제로 뭐 하겠어요?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이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복지든 뭐든 다 실제 실행은 누가 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공무원들은 어떻게 실행하나요? 이거 어떻게 할지 계획 짜죠. 또 이거 전담 기구 만들어야 되겠죠. 이 속에 또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고교 학점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어떤 정책을 하든지 간에 새만금을 하더라도 새만금 사업하는데 조직이 있어야, 새만금 사업을 이끌어갈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 위에도 뭐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그렇죠? 자, 지시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다 빼고 기본적인 골격만 나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행정이 어떤가라고 생각했어? 계획하고 조직하고 인사하고 재정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행정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다 어떤 책이든지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들어가죠. 그런데 한번 잘 봅시다. 제가 방금 고교 학점제를 이야기했는데 고교 학점제는 그 고교 학점에 관한 법률은 누가 냈을까요? 국회의원이 냈을까요? 아니면 교육부가 냈을까요? 점점 법안들이 쉽게 말해서 정책 결정하는 것들이 누가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부나 또는 어디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거의 이 국회의원들이 내는 법안보다 10배 더 많이 이런 부서에서 더 법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할 건지를 정하는 게 이제 총친절로 또 뭐냐? 행정에서도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입법 과정이니까 정치에서 다뤘는데 어디서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다뤄야 되고 굉장히 크게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책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정책론은 나중에 들어와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치가 행정이 있을 때, 정치와 행정이 있을 때 뭐다? 자, 행정이 좀 힘을 강하게 가지면 정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겠죠. 행정부가 권한이 강하면 입법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대비해서 이쪽이 좀 강하게 되면 이쪽은 좀 수그라들어서 다시 그냥 계획하고 조직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왜 행정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행정학을 공부할 때 맵을 그린다 그랬습니다. 한번 잘 봅시다. 그래서 행정학을 공부할 때 개관, 그 다음 뭐예요? 정책.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 지금 갖고 있는 제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재들 이미 조금 오래 해봤으니까 거의 대부분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정책. 그 다음 이제 이것들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눕니다. 원래 이건 빼더라도 이건 어디 영역이었어요? 정치에 있었던 영역이니까. 그 다음 선생님 알다시피 조직, 인사, 재무 그 외에 지방자치나 전자정부 이건 시대적 변화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어디에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알았어요. 왜 행정학을 쓸 때 이렇게 쓰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옛날 행정학은 이건 없었겠죠. 윌슨이 썼던 행정학 연구 같은 아주 초기 책은 윌슨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없었겠죠. 이게 그래서 항상 뭐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론론 뭐 이런 거 나오거나 공사행정 이론론, 이용론 나올 때 정책결정 기능이 뭐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해는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교과는 이런 식으로 목차를 정해서 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목차까지 알았으니까 이론적인 것 좀 하려고요. 우리가 보통 그 피상적인 역사 말고 우리가 행정이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행정이 사상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사상적인 것, 행정학을 하는데 기본 사상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선생님들 배웠던 것들은 아주 좀 복잡한데 복잡한 거 다 빼고 골격만, 필요한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정치사상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라 정치사상적인 사상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우리 아담 스미스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미 뭐 너무 많이 들어 좀 지겹겠지만 한번 흐름을 좀 잡고 다시 잡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스미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시장인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디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이걸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좋습니다. 자유주의. 우리 스님들이 다 아는 것들이지만 조금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자유주의 때는 최대한 국가는 빠지고 시장에 그냥 맡기라는 거죠. 이 자유주의가 위기가 온 게 뭡니까? 제가 지금 큰 흐름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뭐 제퍼슨 뭐 이런 거 미국 역사니까 다 두고 그냥 큰 역사적 흐름만 지금 사상적으로 알다시피 경제공황이 오죠. 자, 경제공황이 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 경제공황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겨? 그렇죠. 경제공황이 왜 그냥 여기다 맡겨줘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없어요? 이를테면 여기가 침체가 와요. 시장이 침체가 오니까 일단은 침체가 오면 어때? 생산이 물건이 안 팔리겠죠. 처음에는 어떤 거?
이를테면 생활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들이 잘 안 팔리니까 그런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럼 실업자가 나오겠죠? 그 실업자들은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생필품까지도 사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제 생필품 공장까지도 문을 닫게 되네. 그래서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공장들이 돌아갈 여지가 없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아담 스미스 이론이 결정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완전히 경제공황이라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네시강 유역사업, 그렇죠? 공공근로하는 거죠, 공공근로. 사람들한테 돈 줘서 사게 만들면 이 사게 만든 것이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사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돈이 생기면 생필품부터 먼저 사게 되면 생필품 공장이 돌아가고 생필품 공장이 돌아가면 여유가 좀 생기겠죠. 이제 취업하게 되니까. 그러면 공산품 생산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케인즈라는 사람이 누구도 그 전에는 제시하지 못했던 케인즈가 이런 경제 이론을 제시합니다. 유효수요 이론을 제시합니다.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스님들 캠핑 같은 거 가봐서 펌프질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그런 일은 없죠. 보니까 나이로 봐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펌프질 할 때 물 안 나올 때. 마중물이라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붓죠. 그러면 잘 나오죠. 마치 이런 식으로 뭔가 수요를 당겨야 돼. 이 수요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는데 사실 뭐 꼭 개발해서 큰 불을 얻자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돈을 주면 이 사람들 분명히 뭐 하는 데 써? 뭐 마약 하는 데 쓰고 뭐 이런 데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 일하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서서히 경제가 부흥하게 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국가가 개입해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국가주의죠. 웬만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되겠다. 경제.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를 살려야 돼서 계획경제를 합니다. 계획경제. 우리 지금은 없었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계획경제죠. 그래서 국가가 계획을 해서 경제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잘 되다가 언제 또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언제 문제가 일어나 이게? 실제로 여기는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잖아. 그래서 국가가 개입했어. 그럼 소위 말하면 정부 실패가 나타나요. 정부 실패는 나중에 보겠지만 엑스차 팝콘이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되겠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제1차 세계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경제가 불안정해져요. 엑스차 팝콘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자 봐봐요.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출렁일 때 크게 출렁이지 않는 게 굉장히 좋죠. 호황과 불황이 조금씩 만만하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불황이 되려고 그러네. 야, 부양책 써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부양책 쓰면 여기서 이렇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불황인 줄 알았는데 호황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부양책 쓴 게 훨씬 더 높게 나와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빨리 뭐 써야 되겠어? 여기서 자 됐으면 억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또 한참 내려갈 때 효과가 발휘해요. 그러니까 더 이런 것들이 시장 왜곡된다고 해요. 시장을 더 왜곡시켜요. 더 출렁거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니네
시장에 놔둔 것보다 훨씬 더 뭐한다. 문제가 많다. 니네 다시 빠져. 그게 신자유주의고. 신자유주의인데 여러분 우리 신공공관리로 많이 배웠죠. 공공선택론으로도 배웠고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론, 그다음 정부 재창조론 전부 다 같은 논리죠. 같은 논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어져서 주장된 것들이죠. 조금 설명할게요. 그러면 다시 니네 빠져. 그런데 여기하고는 뭔가 다른 신자유주의인데 여기서 신자유주의는 어떤 겁니까? 대신에 지난번과 같이 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장 실패가 될 수 있으니까 정부는 니네는 심판은 봐라. 빠지되 심판만 봐라. 이게 신자유주의. 근데 심판만 봐라 그랬는데도 이 신자유주의가 무너져 버리는 게 뭐였어요? 미국의 금융위기 있었죠. 거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게 경제학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소극 정부일 거고 소극적으로 정부가 돼야 되고 소극 정부라는 말은 정치하지 마라. 그냥 시킨 것만 해라. 이게 소극 정부. 뭘 나서서 하지 마라. 행정부가 나서서 하지 마라. 그 국회 입법부에 맡겨라. 입법부는 국민들 말 들어야 되니까 국민들에게 싫어하는 건 별로 안 할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적극적 행보겠죠.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국가를 발전시켜라. 여기는 다시 좀 빠질래?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너 저으려고 하지 말고 심판만 봐. 방향만 잡아. 그렇죠? 이게 여기라고. 최소죠. 그렇다고 또 바꾸어지니까 여기 뭔가 문제 있네. 니네 생각 잘못됐다. 마치 기업이 고객을 상대하듯이 이 국민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은 고객이 아니고 주인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야. 이게 그러니까 신거버넌스로 뭐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죠. 어쨌든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대강 알겠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조금 알면 앞부분은 굉장히 쉽고 뒷부분 가서도 전혀 이 흐름하고 벗어나지 않는 논쟁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강 우리가 뭐 할 때, 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다른 건 다 떼버리고 뭐 첫날부터 뭐 제퍼슨주의가 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머리만 헷갈리게 해요. 문제도 잘 안 나오고 큰 흐름을 일단 파악해 놓고 뭐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세부적인 걸 들어가야지 그냥 처음부터 미국 뭐 역사에 오고 있는 건 의미가 조금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자, 거기 1장부터 그러면 이제 제 1장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제 1장은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초. 그렇죠? 행정이 기초하고 그다음 어떤 거 행정에서의 논제.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국가가 뭐여야 되느냐? 자,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죄송해요.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경찰이 출동했나요, 안 했나요? 옛날에는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출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은 정부에서는 야 나도 부부끼리 싸우는데 왜? 큰 정부에서는 이것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해야 된다. 결국은 국가가 관여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것이 그런 논란들이 지금 이 논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자, 행정의 주요 쟁점을 볼 거예요. 행정의 주요 쟁점. 아까 이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을 나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공적 영역은 공적인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사적 영역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럼 공적인 이익이 뭐가 공적인 이익이냐? 그렇죠? 어떤 것까지가 공적인 이익이고 어떤 것까지가 사적인 이익이냐? 그렇죠?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거기 있는 것처럼 공익이란 게 주로 뭐냐? 거기가 행정 이념입니다. 행정 이념. 행정이라는 건 공익을 추구하는데 도대체 공익이란 건 뭐고 공익만 추구하고 공익 말고도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이걸 따지는 게 행정 이념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특히 미국에서의 행정학은 미국이 발달했으니까 행정이론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렇죠? 행정이론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쌤은 몇 번이나 공부하신 한 6개월 하신 거예요? 쌤 한번 보시죠. 몇 개월 하신 거예요, 이제? 5개월. 수업 들으셨고 기본적인 수업. 우리 쌤 몇 개월? 한 달? 쌤은? 지금 이 행정학 공부 기간 많이 하셨어요? 6개월? 그러면 대강 이런 흐름들은 다 파악하셨겠네.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건 전혀 이해가 안 간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뭐 처음 들어봤거나 그런 건 없죠?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면서 이 책을 보고 책에서 중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OX 있었다고 그랬죠? OX를 풀어가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좀 간추리고 시험 볼 때 요령들, 그렇죠? 시험 푸는 요령. 일본의 이 수험학의 대가인 슈마우 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출제자 의도만 파악하면 어떤 처음 보는 학문도 70점 이상은 맞는다. 꼭 단언을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NHK 방송에서 실제 그분은 아주 생판 모르는 전공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분들 딱 주는데 진짜 70점 맞아버려요. 70점은 넘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뭐 할 수도 있다. 시험에 있어서 저 사람 공부 별로 안 하는데 점수도 없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 글쎄, 좋게 공부했는데 점수 잘 나오고 그러는 사람들. 감이 좋다고 그러죠. 그게 감이 아니라 그 사람 말로는 그건 진짜 기술 스킬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관한 스킬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이니까 쉬어야 되는데 혹시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일단 제가 제공해 드릴 건
선생님 혹시 뭐 마인드맵 아시죠?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해주는 마인드맵을 제공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기출은 풀었는데 또 이 문제 형태로 풀어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풀었지만 또 문제 형태로 여기 해당되는 것들을 좀 제공해서 거의 다 넣었지만 좀 빠진 문제들을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쉽시다.